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조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 끝에 영화 프랑켄슈타인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악몽과 괴물의 마에스트로라고도 불리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의 이 만남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21세기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카메라 너머에 탄생시킨 아름답고 기괴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부해보려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션, 치치, 빵빵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랑켄슈타인 녹음 참여하게 된 오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주연 배우 오스카 아이작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편집팀 치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이 방송을 끝으로 원더풀을 떠나게 되는 6기 빵빵이입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펀치 드렁크 무비 프랑켄슈타인 편 1부 시작하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프랑켄슈타인 편 1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치치님,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얼음에 좌초된 북극 탐사선 일행. 멀리서 들려온 폭음의 원인을 파악하려 떠난 그들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인간, 빅터 프랑켄슈타인 남작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남작의 시선의 끝에는 검은 천으로 휘감긴 거구의 인물이 서 있었는데요. 총탄을 맞아가며 무섭게 다가오는 그 괴물은 증오에 사로잡힌 목소리로 빅터를 넘기라고 소리칩니다. 가까스로 괴물을 몰아낸 선원들에게 그는 고마움보단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자신을 다시 그 괴물에게 보내달라고 말하던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과 그 생명체 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는 북극해 얼음 한가운데서 시작해 다시 같은 장소에서 마무리되죠. 또한 두 명의 화자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하나의 이야기의 공백을 메워가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이런 내러티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빵빵이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보통 저희가 화자가 이야기해서 시작한 영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노트북이나 포레스트 검프처럼 네. 이렇게 한 명의 화자로 시작을 한 영화들이 있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두 명의 화자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화자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누구 한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건 이제 양쪽의 입장에서 다 들려주니까 아들이었다가 아빠였다가 아들과 아빠의 관계였다가 또 증오의 관계였다가 그리고 또 두 입장을 모두 알게 된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빠와 아들 간의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약간 동화 혹은 우화로 좀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치치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두 주인공의 서사가 차례로 나오는 이 구조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두 주인공의 서사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반부는 빅터의 유년 시절이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연구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광적으로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뒷부분에 나온 크리처의 이야기도 극 초반에 나온 이제 정말 살인귀 같은 이런 괴물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떻게 달랐는지, 또 그 과정에서 배움과 어떤 아픔이 있어서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는지를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한 자아가 괴물이 되는 과정을 빅터도 이 크리처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원작을 읽지 않고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 중간에 크리처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내 얘기를 해주지 이러는데 이렇게 화자가 전환되는 순간 정말 환호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원래는 이 크리처가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약간 절대적인 악역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견을 단번에 깨주는 훌륭한 환기 시점이자 약간 작품을 더 뛰어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북극해가 이런 고착된 상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배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얀 빙하들을 통해서 작품의 초반에 꽁꽁 얼어붙은 그 두 존재 간의 관계를 잘 표현을 해주었고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얼어붙었던 관계가 어느 정도 느슨해졌구나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이런 배경적인 수빈 상관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세 분의 생각이랑 좀 다르긴 해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치명적이다는 조금 과장된 네.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서요?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서 캐릭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소설을 읽어보면 빅터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크리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저는 사고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판타지 영화들을 보면 이제 빅피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또 시간과 공간이 모호하다는 지점에서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델토로 감독의 다른 영화인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보게 되면 말을 잘하는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셀리 호킨스가 맡은 주인공이나 거기에 나오는 크리처도 뭐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또 관객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전 이런 장치들이 조금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네. 영화에서는 캐릭터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상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좀 많이 고전적이다. 그냥 약간 내 얘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들어보는 것이 꽤나 많은 영화들에서 썼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소설을 다 아는 방식으로 제시해줬다. 라는 점에서 각색이 들어가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좀 색다르면 어땠을까? 아하. 라는 조금 궁금증,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말씀도 약간 들어보고서 조금 납득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영화를 조금 어렵게 보는 것보다 쉽게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전달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설도 빅터 얘기를 하다가 크리처 입장으로 들려주는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거를 좀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같은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맞아요. 근데 조조님 의견도 이해되는데 맞아요. 저는 이 영화가 하나의 법정 영화의 플롯을 약간 차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이 법정 영화를 보면 항상 대립되는 두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의 공백들을 메워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두 화자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대변하는 느낌으로다가요. 네, 맞습니다. 네, 3대1의 논쟁. 네, 첫 질문부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터가 탄생시킨 이 피조물 혹은 크리처는 작품의 핵심을 꿰뚫는 존재죠. 관객은 그가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그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되는데요. 크리처의 인상 깊었던 모습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특징 혹은 성장의 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치치님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는 크리처의 성장의 일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크리처가 말을 배우는 모든 장면들이 다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보면 크리처가 말을 배우는 프로세스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되게 안전할 때 친절하게 알려주면 다 따라서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빅터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줄 때 빅터의 표정을 보면은 그 진짜 돌도 안 된 애기 가르치듯이 막 황홀해하면서 막 가르쳐요. 네, 맞아요. 네. 엘리자베스가 자기 이름을 알려줄 때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나중에 오두막에서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크리처가 그거를 귀동냥하면서 배우잖아요. 네. 근데 빅터는 그런 약간 어린아이 같은 성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크리처가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 빅터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야 말해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야 너 똑똑하잖아. 너 지성을 가진 존재잖아. 이러면서 막 재촉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기들도 지성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말해보라고 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빅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 크리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계속 초반부에는 빅터밖에 말을 안 했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단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크리처 입장에선 빅터가 자기의 세계의 전부잖아요. 이걸 알려준 것도 빅터고 물을 가리켜도 물을 가리킨 것도 빅터고 그런 느낌으로 거의 모든 것이 다 빅터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리처는 그냥 빅터라고 얘기한 것뿐이죠.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빅터가 이 크리처를 버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빅터의 세계에서 내쫓은 다음부터는 천천히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언어들을. 그래서 이 세계가 한번 깨어지고 나서야 이 성장이 더 크게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그 빅터 버리는 걸 언급해 주셨는데 버리기 전에 빅터라는 단어 말고 다른 말이라도 해주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했는데 안 살려줘요.
근데 나가서 못 들었잖아요. 네. 그래도 말했는데 그니까. 목소리 큰 거 지하에서 1층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클 텐데 맞아요. 안 살려준 게 조금 의도된 게 아닌가. 그냥 말했는데 왜 안 살려줬는지. 아니면 그 단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뭇잎 했으면 살려줬을 텐데 하필 엘리자베스여서 방금 맞아요. 차이고 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너는 엘리자베스의 사랑을 받아? 안 되겠다 요놈. 오. 또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인데 자기가 맞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괴물이 그 여자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더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빅터 진짜 못됐는데요. 슬프네요.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한 얘기로 크리처가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날 때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빅터만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기가 빗대어 보였고 이후에는 조금 자신 혼자 쓰다듬는 등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처럼도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에도 나오지만 이 크리처가 화난 이유가 조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로서의 인정이자 자신의 약간 존재로서의 그런 확립, 그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 아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슷한 지점인 것 같은데 빅터 다음으로 외친 단어가 엘리자베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를 외친 이유, 결국은 다 빅터, 엘리자베스 둘 다 자신한테 관심을 줬던 존재들인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외형으로 보면은 되게 좀 폭력적일 것 같고 극초반에 회상 전의 장면에서 봤을 때도 막 빅터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편견을 깨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지점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성체이자 빅터가 만든 존재인데 뭔가 교화를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만들어질 줄 몰랐는데 피레침도 무너지고 해서 안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생긴 존재다 보니까 당황해서 빅터도 뭐 어쩔 줄 모르고 일단 묶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약간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크리처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괴물다움이라는 것이 외형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크리처가 윌리엄의 결혼식에 맞춰서 저택에 다시 찾아왔을 때 나눴던 대화에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리처가 자신의 동반자를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빅터는 거기에 대해서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사는 악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크리처의 외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체를 조합한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외형이었으면 빅터가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동시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는 마치 약간 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선한 이미지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사의 속성 자체가 이 악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리처의 외형적인 부분이 여기서 악하다라고 이 사람이 규정을 했구나. 어쩌면 이 괴물 다음의 일부는 외형에서도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션님과 같은 비슷한 입장인데요. 저도 이제 외형에서 온다 쪽으로 일단은 이 질문에서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선악 구도라고 하면은 사실 영화별로 좀 상대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영화에서는 악역들이 선이고 오히려 맞아요. 그 반대되는 쪽이 악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다크나이트에서는 완벽히 악으로 조커가 정의 내려지면서 동시에 또 배트맨은 선이고 또 조커 영화에서는 또 조커가 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사회만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악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 뭔가 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악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성들은 내면에서 보통 깃들어져서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의 내면을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럴 것 같은 존재들을 악하다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인상이 험상궂다라고 하면은 되게 착하신 분들인데도 막 무서워서 피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전 종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결국은 뭔가 외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규정하는 괴물다움 혹은 어떻게 보면 악하다라는 개념은 외형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약간 그 가능성을 일단 먼저 악으로 규정을 해놔야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좀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서 괴물 같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들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외면이라고 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내면인 것 같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단어가 낙인 효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디 들은 말이 있는데 아동이 문제 행동을 반복을 한다고 해서 이 아동을 문제아로 낙인을 찍으면 이 아기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자아를 문제아로 이제 체득을 하고 그 문제 행동을 오히려 발전시키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믿어요. 이 크리처는 누가 자기 이름을 지어준 적도 없고 심지어 자기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보호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하얀 도화지 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숲의 정령이라고 불러주니까 숲의 정령처럼 행동을 해요. 네. 그러네요. 눈먼 노인이 친구라고 불러주니까 그 노인의 친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 노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는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만 남았구나라는 거를 엄청 고통스럽게 이제 체감을 한 다음에 정말 갑자기 사륙 머신이 돼가지고 괴물 그 자체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막 선원들 죽이고 이런 것도 빅터에 대한 분노도 물론 있었겠지만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 나는 괴물인가 보다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외형으로 했거든요. 크리처가 이 사슴들이랑 있을 때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형을 보고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늑대는 양을 미워하지 않았고 사람은 늑대를 미워하지 않았다 라는 대사를 크리처가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이제 세상의 이치를 또 깨닫는 것 같고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괴물로 약간 단정짓고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마음이 아팠고요. 이후에 이제 늑대를 죽이는 것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마 특유의 순수함을 이제 잃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이렇게 크리처와 빅터를 포함한 주연만큼이나 또 많은 조연들이 빛났던 영화였죠. 각 인물의 욕망이 서로 얽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케미들이 터져나왔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의 기억에 가장 남는 조연이 있으셨다면 한 명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엘리자베스란 존재가 유일하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터도 그렇고 윌리엄도 그렇고 뭐 할랜더는 조금 낮춰보는 장면들로 드러났던 것 같지만 어쨌든 엘리자베스를 다 아끼고 괴물도 엘리자베스를 거의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엘리자베스는 모두를 사랑해주는 존재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괴물이 빅터 외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첫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엘리자베스란 단어를 두 번째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괴물을 위한 희생까지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큰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가 가진 순수함, 그 다음에 윌리엄이 가진 또 남편으로서의 면모를 사랑하기도 했고 할랜더를 어쨌든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마워했기 때문에 뭐 삼촌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할랜더가 죽은 다음에.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괴물이 가진 그 순수함을 사랑해서 총도 대신 맞아주고 결국은 괴물의 옆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엘리자베스라는 존재 자체의 의미 그리고 배우가 했던 연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자베스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또 곤충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되게 순수함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의상도 다 맞아요. 하얀색으로 맞아요. 많이 입기도 했죠. 엘리자베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엘리자베스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 네. 저는 빅터가 크리처의 아빠라면 엘리자베스는 구조적으로 엄마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빅터가 처음 크리처를 만들 때 엘리자베스가 와가지고 실험체를 이렇게 막 구경을 하면서 네. 와 대칭이 아름답다 이래요. 근데 거기서 빅터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크리처를 만들거든요. 네. 대칭이 열쇠였어 이렇게 하면서 크리처를 만드는데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엔 크리처는 빅터와 엘리자베스가 같이 만든 셈이 되는 거예요. 또 구조적으로 빅터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산을 집도를 하다가 고이든 실수든 어머니를 죽이잖아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도 빅터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런 구조적인 비슷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빅터 어머니 역 배우가 엘리자베스랑 되게 얼굴까지 닮게 나온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얼굴이 되게 비슷하게 맞아요.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하를랜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기억에 너무- 남았나요? 네, 일단 너무 일찍 퇴장한 게 너무 아. 아쉬웠어요. 제가 또 크리스토퍼 발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아, 두 배로 아쉬웠던 기억이 나고요. 약간 저는 빅터랑 바라보는 곳은 달랐지만 일종의 광기 어린 집념을 가졌다는 점에서 약간 겹쳐 보이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동행자라고 음. 느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내 뇌를 저기에 집어넣어줘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전까지의 냉철한 이미지가 깎여 나가면서 이러한 갯모애가 느껴져서 갯모에 더 매력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하를랜더의 뇌를 사용한 크리처는 지금이랑은 좀 달랐을까? 궁금해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악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욕망에 불타는 인물? 심지어 군인 출신이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건 뭐 네. 생각해 볼 일이죠. 네. 네, 저는 이제 눈을 먼 노인이 감독의 핵심 메시지를 전부 담았다고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보았을 때 괴물이 아닌 그대로 바라보기도 하고 크리처에게 글을 알려주는 등 아버지의 역할을 또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라네. 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누구에게 당했는지도 알면서 흘려보내기로 선택하는 건 말이야.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적어놓고 메모했거든요. 오. 특히나 제가 좀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누군가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그걸 끝까지 생각을 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아, 뒤끝 있는 스타일. 네, 맞아요. 그 크리처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무섭네요. 진짜 막 나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걸 마음에 이렇게 깊게 담아두고 좀 언제 복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크리처처럼 용서도 좀 해주세요. 듣고서 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 내용이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이 말 듣고도 이제 크리처가 바뀌지는 않는데 결국 이 내용이 엔딩과도 또 기결된다고 보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이 네. 노인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네. 편견 없이 대했을까? 이제 아까 전 질문 외형에서 괴물다움이 오는가에 대한 또 의문과 결부지어 봤을 때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갔죠. 네, 그래서 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더 사람을 진심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터는 자신과 크리처의 관계를 신과 피조물 같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작품이 진행이 되면서 두 존재는 마치 뒤틀린 부자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같은데요. 패널 여러분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션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뒤틀린 부자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최종 후반부쯤에 가서 빅터가 크리처를 쫓아가다가 크리처가 나를 폭탄으로 터뜨려봐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폭탄을 약간 생일 케이크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 칙 터져가지고 이제 오. 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뒤틀린 이런 부자관계의 생일 축하인가? 아. 이런 생각이 드는 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웃겼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게 이 작품이 이 창세부터 시작되어 온 약간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딜레마 혹은 저주를 조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이후 둘 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그 순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하늘임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 이런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창조의 순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더더욱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치치님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 부자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잘못이 반복돼서 내려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빅터와 그 아버지의 부자 관계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빅터네 아버지가 빅터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빅터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피부색이나 체질 이런 인종적인 이유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유전자가 안 섞인 부분을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동생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았잖아요. 네, 맞아요. 동생은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금발이고 이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심지어 빅터가 만들어낸 빅터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크리처는 빅터의 유전자가 단 1%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빅터가 아예 이 크리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매몰차게 대하는 것도 결국엔 이런 아버지로서의 잘못이 반복돼서 내려오는구나 같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는 엄마니까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이 엄마의 자식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거는 발견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그죠. 것처럼 뭔가 이 아버지들이 아들에 대해서 또 딸에 대해서 이 어떤 아하. 유전적인 것들을 자꾸 집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아, 다룬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씀하신 거랑 저도 약간 맥락은 조금 비슷한데 저는 이제 친부자 관계가 연쇄적인 흐름을 가고 있다고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빅터도 누구보다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다르게 자기는 이제 생명을 극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제 크리처를 만들고 났을 때는 아버지처럼 억압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가학적인 아버지와 굉장히 또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크리처는 반대로 어린 빅터처럼 이제 극중 엄마로 묘사되는 엘리자베스를 잃은 후에 빅터의 길을 또 따라가는 모습이 이런 부자 관계가 반복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영화 감독들이 부자 관계 이야기를 좀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원베트 랩터 나도 좀 그러네요. 이런 뭐 아버지와 딸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제가 아까 전에 예시로 들어드렸던 빅피쉬도 좀 이런 경향이 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 팀 버튼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느낀 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지점과 조금 연관지어서 뭔가 부모로서 필요한 덕목들이 결여되어 있는 아버지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빅터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빅터를 낳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트로피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이제 생각보다 의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진 않았죠. 이제 의학 공부로 뭐 암기를 해보라 그랬는데 암기를 못해서 이제 빅터를 때리기도 하죠. 얼굴을 음. 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도 크게 닮지 않았던 점이 빅터의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빅터는 사실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뭔가 생명체를 만들어야지 보다는 자신이 학문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그냥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 생기게 돼서 좀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서 좀 방치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집착과 방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저는 결부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베트 랩터나도나 빅피쉬나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런 영화들을 만든 감독들이 아버지가 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담아낸 관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말에 대한 내용이죠. 빅터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크리처를 아들로 인정을 하고 크리처는 빅터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않았죠.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들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의 마음속 프랑켄슈타인의 종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결말이 조금 단정이 지어진 것 같아요. 새드 엔딩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빅터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지 않아서 생긴 크리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도망치게 된 셈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크리처는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자신과 똑같은 다른 동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저주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약이라지만 이 분노를 크리처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또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두려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견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그래서 사랑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삶이 좀 저주받았다라는 거를 끝까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화해를 했지만 결국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존재를 묘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영화 끝날 때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네. 그 이후를 생각해보면은 그 괴물이라는 시선을 평생 감내하면서 네. 맞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해피엔딩인지는 조금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그래도 이 크리처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약간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영화 자체의 결말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사과를 약간 받아내는 네. 반대되는 이 구조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창조한 이의 손길, 흉터와 상처를 남겼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계속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부자관계의 이 저주를 깰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 크리처가 멋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크리처 얼굴을 보면 되게 자유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우와.
아들이 영어로 선이고 이제 태양 선. 그래서 그게 좀 겹쳐지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의도하셨대요, 감독님이. 아 그래요? 네. 드립이 진짜요? 아닙니다. 근데 이동진 평론가님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빅터가 이제 죽어가면서 크리처한테 살아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빅터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한 말이든 간에 크리처는 그거를 듣고 자기 앞날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크리처는 사실 아직 태어나서 세상을 경험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벌써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글도 읽을 수 있고 말도 잘하고 더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어떤 새로운 좋은 방식을 고안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크리처는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또 빅터랑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와서 그 좌초돼 있던 배를 밀어서 보내주잖아요. 네. 네. 센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크리처는 빅터가 가지지 못했던 그리고 빅터의 아버지가 가지지 못했던 마음속에 그 선함이 있는 캐릭터고 그러게요. 그 선한 마음이 결국에는 그 크리처에게 답을 찾아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저는 보면서 크리처가 빅터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결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결말을 보고서 아마 갑자기 전개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구조 자체가 이야기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빅터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던 행동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닮아 있다. 그리고 이걸 끊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크리처는 갑자기 빅터를 용서하잖아요. 둘이 지지고 볶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처가 망가져 있는 그런 빅터를 보고 이 괴물이다 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크리처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빅터도 결국 나랑 닮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크리처는 이제 내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이게 스스로를 쓰담거나 자신의 파트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괴물이 아닌 아들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빅터는 단 한 번도 이를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말에는 받아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들과 영화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 보다 깊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햇살과 함께 크리처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노래였죠. 수록곡 Awakening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프랑켄슈타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 전반적인 스토리라인과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작품 외적인 이야기와 영화의 연출적 특징,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적인 요소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많은 부분 각색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원작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영화의 어떤 점이 더 매력있게 다가왔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각색된 이 본 작품은 부자관계에 집중했다라고 저희가 모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작은 조금 더 인간성, 인간이란 무엇인가, 의식이 있는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의 빅터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피조물을 저주하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 앞에 나타난 크리처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인간은 뜻을 나눌 벗이 있는데 나는 철저히 혼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살아가야 하니 과연 나는 인간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 것이라고 평가가 되죠. 이렇게 같은 작품에서 출발을 했는데 원작과는 다른 시선으로 원작이 인간성에 집중한 것과 방향을 틀어서 델토로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느꼈던 그런 자전적인 감정을 담아냈다는 점이 이 영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원작이랑 다른 점이 책에서는 크리처가 진짜 악독하게 복수하거든요. 맞아요. 원작에서는 빅터의 동생이 책에서는 되게 어린 동생으로 나오는데 그 어린 동생을 죽이고 그걸 하녀가 한 짓처럼 꾸며가지고 누명까지 씌워요. 그 정도로 되게 치밀하고 지능적이고 막 교활하게 복수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원작 읽으면서 진짜 빅터가 한 짓을 알면서도 크리처의 아픔을 알면서도 크리처가 미워지고 또 무섭고 괴물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작에서는 크리처가 진짜 괴물로 자기 자신을 정체화하는 과정이 되게 잘 비극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영화에서는 크리처가 막 악의적으로 누구를 일부러 죽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냥 폭발적인 분노라던가 뭐 내 앞길을 안타깝게도 막아서 죽였다던가 툭툭 건드리잖아요. 옆에서. 네. 나는 그냥 툭 쳤을 뿐인데. 맞아. 힘 조절이 안 됐을 뿐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책에서는 계략을 세워가지고 막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영화에서는 오히려 크리처의 어떤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둘의 서사를 편하게 이해하기에는 영화 쪽이 더 괜찮았다는 느낌도 들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크리처의 크리처다운 모습이 좀 드러나길 원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었던 건데 메리 셀리라는 원작가가 가정 환경이 그 실제 프랑켄슈타인 그 책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한테 그런 학대나 뭐 이런 좀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좀 내용이 또 어두운 내용으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지치는 얘기를 이어서 봤다면 소설에서는 크리처가 좀 악독하게 나오는 부분이 원래 영화에서는 빅터가 우발적으로 쏜 총알에 엘리자베스가 죽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크리처가 직접 엘리자베스를 죽이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잘된 각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크리처와 빅터 중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짐과 동시에 엘리자베스가 크리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역할을 부여를 해서 원작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서사에 개입하는 캐릭터로 만들어 주었다. 는 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드려보니까. 맞아요. 네,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처럼 이렇게 다양한 크리처를 만든 할리우드 괴물의 아버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정말 많은 이형의 생명체들을 창조해내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과 빅터의 모습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게이르모 감독의 다른 괴물들과 비교해서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는 어떤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빵빵이님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쉐이프 오브 워터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거기서는 크리처가 약간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많은 분들 반발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건 거의 없고 여주가 이렇게 하자 이러면 그냥 약간 따라오는 느낌. 그런 게 좀 강했어서 그냥 너무 수동적이었다?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주체적인 면모도 좀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조금 더 좋고 쉐이프 오브 워터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였다. 근데 이게 쉐이프 오브 워터도 마지막에 크리처가 되게 남자다운 행동? 그렇죠. 주도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 총알 막아주는 장면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총을 한 번 맞은 그 순간부터 크리처든 이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든 거기에 크리처든 총 한 번 맞은 순간부터 주도적으로 바뀐다. 점에서 조금 재밌는 공통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근데 대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뭔가 쫄쫄쫄쫄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빵빵이님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인데 저는 오히려 쉐이프 오브 워터의 괴물이 좀 더 능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잡혀 들어온 거는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네. 무력으로 했으니까. 하지만 셀리 호킨스가 맡은 주인공과 교감을 하고 하는 장면에서는 전 괴물도 충분히 적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괴물도 어떤 한 종의 일부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체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전사자들 그리고 사형 집행 후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재조합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에서 크리처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빅터에 의해서 묶여있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곳저곳을 방황한다던가 네. 결국은 창조주를 만났지만 또 세상에 던져졌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크리처가 처하는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발로 걸어갔지만 자기가 의도해서 맞은 상황은 다 아니었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동적인 점이 기에르모의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비극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크리처는 인간의 재료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크리처에 비해서 인간과 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죠. 근데 가장 인간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거부당한 케이스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함이 좀 더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픈데요. 네, 저도 이 크리처가 다른 감독님의 괴물들과 다른 점이 거의 가장 사람과 비슷하다 혹은 거의 같다라고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네. 일단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맞아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막 면도해주는 장면도 있고 네. 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크리처는 그냥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무에서 유로 바뀐 게 아니고 네. 사람의 죽은 시신들을 빅터가 그냥 맘대로 갖고 와서 이어붙이고 꿰매고 해서 재창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저는 약간 죽은 사람을 돼지 사오듯이 사와서 그 시신을 거의 모욕을 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그 폭력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꿰매는 흔적들이나 네. 캐릭터들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죽었는데 네. 헐. 어떤 과학자가 나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내 다리로 새로운 사람의 다리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끔찍하죠. 약간 엑조디아도 아니고. 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원작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이런 파트에서 다른 작품들한테는 없는 새로운 오싹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빅터가 편집증적으로 변해가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이런 수많은 시신들을 자기가 보고 만지고 꿰매고 이어붙이고 하면서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바디 호러적인 측면이 떠올라서 맞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 서브스턴스 장면도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듣고서 저도 서브스턴스가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감독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상, 분장, 세트, 촬영을 하나의 목소리로 조율해내야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런 면에서 정말 뛰어난 디테일들을 보여주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았던 영화 속 디테일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이 좀 인상 깊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장면에서 자연광이 화면을 비추는 메인 광원이 되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비하인드를 살펴보니까 자연광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늘에 크레인으로 이제 조명 수십 개를 매달아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이 엄청 크고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도 이제 태양처럼 내리쬐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엄청 높이 매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세트장 안에서는 낮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밤이었다. 이런 재밌는 후일담도 있더라고요. 재밌었겠는데요? 촬영할 때? 저는 아무래도 이제 판타지 영화다운 어떤 화면 그리고 세트가 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숲속을 담아내는 장면. 크리처가 사슴과 교감을 나누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나 아니면 나무 속을 헤집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뭔가 정말 실제로 있을 것만 같은 장소를 구현해낸 것 같았고 또 뭔가 화면의 질감들이 되게 사실적인 영화의 질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동화 같지 않았나요? 네, 그쵸. 동화 같은 질감들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서브스턴스, 바디 호러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크리처를 한 땀 한 땀 만드는 장면이 너무 리얼했어요. 이게 사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잖아요. 네. 제가 뭐 그런 거를 눈을 가리고 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다 보기는 봤는데 뭐 그렇다고 그 막 유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리얼해서 이 크리처가 정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게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암시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생성형 AI를 반대하는 감독답게 정말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연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 눈먼 노인처럼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눈을 다 가리셨다고. 네. 다음에 저랑 같이 보시면은
아마 눈을 뜨셔야 되실 수도 있을 것 눈을 같아요. 가린 게 아니고 제 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아. 보호를 했다고 보시면 보호한 거구나. 네, 오케이. 보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내용이지만 미장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미장센이 그 빅터의 탑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신에게 도전하는 그 바벨탑과도 좀 같아 보이잖아요. 네. 사실 뭐 여기까지는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건축 양식 보면은 또 고딕 스타일이에요. 네. 그 고딕 양식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높은 첨탑과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인데 네. 첨탑은 또 신에게 가까워지려는 의도로 높게 설계된 그쵸. 건축이거든요. 네. 지하에는 또 아치 모양을 길게 늘어뜨린 볼트 구조가 또 구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메두사 미장센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메두사를 보면 보이는 순간 돌이 되고 시선이 인간을 또 규정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메두사는 타인의 시선이 괴물을 만든다라는 그 영화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두사를 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되게 신박한데요. 진짜 맞아요. 감사합니다. 소름 돋았어요. 저는 사소한 어떤 연출들로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에 남았던 건 빅터가 크리처를 만들고 있을 때 죽은 시신의 다리를 자르는 장면이 되게 부각돼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빅터가 다리가 잘려서 의족을 차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이 빅터는 결국 자기가 한 일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식의 은유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 또 색채 대비 얘기도 더 하고 싶은 게 빅터 엄마가 이제 죽어서 들어간 관은 하얀색이고 네. 아버지 관은 검은색이에요. 이게 뭔가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햇살처럼 아름다운 약간 무결한 존재? 그리고 또 아버지는 차갑고 매서운 존재라는 키워드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작은 연출들이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하나하나 엄청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네,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비유를 사용해서 말할 때가 있듯이 영화도 때론 사실극이 아니라 장르의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말하고는 하죠.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감독들이 SF나 호러, 판타지 같은 장르를 통해 마치 우화처럼 이야기를 꺼낼 때 영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장르라는 거는 상징이나 은유를 제일 풍부하게 쓸 수 있는 프레임인 것 같거든요. 네. SF라던가 호러 안에서 이제 등장하는 괴물이라던가 이 영화에서의 실험실 또 북극 이런 공간들이 각각 과학, 윤리, 문명 또 문명 바깥의 영역 같은 것으로 이제 읽히게 되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층위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도 그런 방식으로 단순한 하나의 괴담이라던가 이야기를 넘어서 과학과 책임에 대한 우화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좀 이어받아서 이 장르를 쓰면 가장 좋은 점이 약간 이런 불편할 법한 질문들을 조금은 안전한 거리에서 던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이야기가 실존, 약간 인체 실험이나 현대 과학자 얘기로만 그려졌다면 감정적으로 너무 직접적이어서 약간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괴물, 고딕 호러 이러한 탈을 쓰게 되면서 관객이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 개인적으로 고딕이나 호러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느낌을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좀 평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봤을 것 같아요. 이걸 맞아요. 보는 의미가 없지 않나? 좀 사실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미장센들도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런 스타일들을 잘 채용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런 장르가 결국엔 감정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제안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빵빵이님과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주제의식이 전달이 되었을 때 좀 감정적으로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희 방송도 올라갔던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가 굉장히 또 화제였잖아요. 최근에 맞아요. 오셨잖아요. 네, 최근에 봤죠. 근데 세계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성폭력 피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인물들을 이제 학교라는 설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현대극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는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거나 꼭 세계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대극들을 봤을 때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라고 관객들이 느끼게 되면 영화가 전달하는 효과들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메시지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전래 동화들은 다 어릴 때 한 번씩은 읽어보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구전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아까 저희가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인물이 해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인물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더 쉬워지게 되고 결국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감정적으로도 관객들을 더 울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고전적인 연출이 어떻게 보면 뭔가 돌려 말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큰 울림을 주는 굉장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버튼이나 델토로나 이런 다양한 감독들이 확고한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견을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온 앞부분에서 네. 언급했던 그 스토리 방식이 어떻게 지금은 또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최애 감독은 폴 토마스 앤더슨과 왕가위라는 점. 여기까지 네. 듣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시그니처 마지막 질문인데요.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서 떠오르셨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작품이 있으셨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추천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류의 영화가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했고 네. 하나 딱 떠올랐던 건 팀버튼의 가위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외형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똑같이 첨탑처럼 생긴 성에서 혼자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손에 달린 가위날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상처를 입히게 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점이 맞네요. 외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프랑켄슈타인스 크리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팀버튼은 이렇게 똑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유머를 섞어서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꼭 같이 보시면 더욱더 잘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니키안 스킴이 좀 생각이 많이 났는데 네, 이 영화도 조금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이 영화를 또 보고 난해할 수 있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머와 시각적인 부분에서만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작품이거든요. 네. 아버지인 자자가 처음에는 이제 좋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정도로 대문자 T이지만 자식인 코다를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자식을 볼수록 자신과 또 겹쳐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반성하고 대문자 이 T인 아버지에서 아빠로 변하는 아주 좋은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빵빵이님의 염원이 담겨있는 픽이네요. 왜 녹음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는데 맞아요. 네,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아쉽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네. 제가 제 소개 때 제가 오스카 아이작의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스카 아이작의 다른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폴 슈레이더 감독의 카드 카운터라는 영화인데 여기서도 오스카 아이작이 유사 아빠가 돼요. 자기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한 남자를 자기가 아빠처럼 품어주겠다고 결심을 하는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작품 전반에 깔린 정서가 오스카 아이작의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적인 연관성도 또 있고 그리고 오스카 아이작의 가짜 아빠 역할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구레나루 길러서 나오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오스카 아이작의 팬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듄에서 티모시 샬라메의 아빠로 나온 거를 보고 1차로 반했고 네. 2차는 듄2? 이 카드 카운터를 보고 반했어요. 듄2에는 회상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맞아요. 네. 다시 보셔야겠네요. 네. 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영화. 네. 저는 사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도. 사실 테마가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러게요. 사도의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세계가 굉장히 커서 거기 사이에서 허덕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네. 이 영화 좀 대비돼서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을까. 네. 결말도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도는 정말 강렬하게 휘몰아치는 영화가 아니었나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2부에서는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연출과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의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프랑켄슈타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치치님부터 평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8점 드렁크예요. 저는 이 두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괴물을 키워나가는지 되게 상반된 갈래로 보여주는 걸 이 영화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비주얼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높은 점수 8점을 드리고요. 제가 이 크리처의 순수성에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 한 줄 평은 영원히 타자화될 괴물이 보여준 녹지 않는 선량함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다음으로 오션님의 평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영화는 7점 드렁크입니다. 저는 이게 부자 간의 관계라는 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이 고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어서 네. 제 한 줄 평은 창세부터 이어져 온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빵빵이님. 네, 저는 일단 25년도에 굉장히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그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일단 무조건 들어가는 영화고요. 오. 저는 드렁크 9점이고요. 한 줄 평은 아들의 손에서 태양의 선으로 어둠 속에서 기다려온 구원을 동화처럼 그려낸다로 하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평가를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8점 드렁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절멸로써 이룩한 사랑, 사라지지 못하면 아플 뿐이니로 하겠습니다. 와, 절멸로서 이룩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네, 좋아요. 그렇죠. 결국은 빅터가 죽음으로써 사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그리고 크리처도 사라지지 못해서 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사라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잠깐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드 엔딩을 생각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찢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흘러나오는 순간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물과 인간이 나오는 이야기, 상처받은 아이와 상처받은 아이였던 사람의 이야기, 늑대의 탈을 쓴 양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삶을 선물 받은 그 순간에 혹은 살아오면서 생겨난 흉터나 꿰맨 흔적들이 있을 텐데요. 영화는 그것을 막연히 아름답게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드러내는 순간 상처의 틈 사이로 따스한 빛이 새어나온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들려준 이야기가 요 며칠간 저와 여러분들 귓가에 맴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첫 방송 녹음에 참여했던 진행의 조조, 패널의 빵빵이 오션 시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